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상력은 존재하고 있는 현상과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을 연결할 때 폭발해요. 안녕하세요, 다정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언어를 디자인하라입니다. 2022년 8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유영만, 박용후, 이게 두 분이세요. 박용후, 이분은 참 유명하신 분이죠. PYH의 대표시고요. 대한민국의 1호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본인이 만들었어요. 40만 베스트셀러, 관점을 디자인하라, 유명하신 책을 쓴 저자죠. 그 유영만, 이분은 지식생태학자이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누적 조회수가 80만 회가 넘는다고 하는데 2분의 1이라는 책이나 코나투스라는 책, 이런 거 포함해서 한 100여 권의 책을 출간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먼저 출판사 서평을 만나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 남다르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을 했었던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 남다르다는 것을 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어록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컨셉을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적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 출판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했고요. 제가 읽고 나서 느낀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내 언어 레벨은 몇 단계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세요? 아닐걸요. 아마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고급스럽다? 아니면 저렴하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생토록 써온 말, 그 말이 바로 당신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탓해왔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용했었던 나의 언어가 지금의 나를 이끌어왔고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을 지극히 단순한 몇 가지의 원리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말도 복잡하고요. 일하는 방식도 복잡해요. 구구절절 그냥 핑계를 대고 또 하소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단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영역, 이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추어들도 언어가 가난해요. 언어가 가난하니까 생각도 가난해요. 생각도 가난하니까 행동의 폭이 단순하고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생각 좀 해볼까? 이거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비교하고 분석해서 따져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어디서 하느냐? 전두엽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도 그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책은 거의 읽지 않고 유튜브나 동영상, 이미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비가 된 상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더 늘려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모습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도 달라질 겁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곧 당신이다. 근데 이거 은근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거나 순간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스스로 인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 들은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억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자신이 했었던 그 언어로 인해서 그 이미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여기서 지은이가 언어는 생각의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멋있죠? 생각이 옷이다. 언어는 생각이 옷이다. 이야. 두 번째예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법.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언어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자신만의 언어. 지은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색다르게 좀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 일이 담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떠오르고 그것이 문장 속으로 스며들면서 녹아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어와 문장이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해요. 이 자신의 언어는 일단 같은 언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단어처럼 보여질지라도 남들과 다르게 사용할 때 자신만의 언어로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적인 개념이 부족하면 복잡한 현실을 꿰뚫는 추상적인 사유가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이 인문학적인 언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하면, 인문학적인 언어가 부족하면 사람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도 떨어진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한테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공감도 못하고 저 사람을 배려도 못하고 감수성도 떨어져서 많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저는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언어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말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들, 이런 것들은 익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좀 맞게, 어울리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몰라. 이 나이대에는 이러한 표현과 단어, 이러한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나만 몰라. 이러면 되겠냐고요. 또 영상에 계속 빠져있고 영상이나 디지털 매체로 읽는 습관, 이 자체가 오해를 만든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짧은 영상의 그 내용으로, 짧은 문장 몇 개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정말 그 깊은 내면과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말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거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이거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습관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본인이 한 건 오해가 아니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짧은 글, 짧은 영상, 그거는 그 자체대로 내비두고 내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스킬과 그러한 공감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은이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깊이 읽어야 생각도 깊어진다. 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배우들이 하는 말투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누구 작가일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그 냄새가 배어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귀신같이 아는 거죠. 지은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 이게 이제 간접 경험인 건데, 다른 사람의 책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단한다고 하면 나의 생각은 언제나 그 다른 사람의 생각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주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의 경험은 사실 그 사람 거고요. 자신의 생각은 말 그대로 자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제발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에 종속되지 말자는 거죠. 요즘 SNS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조정을 만약에 해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은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좀 되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단어를 지은이가 썼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조급한 욕망, 이런 것도 좀 걷어들이시고요. 복잡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단련이 돼야 우리는 지적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성의 폐활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인내심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누군가의 설명이나 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요, 지성,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에 폐활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폐활량이 늘면 호흡을 길게 할 수 있죠. 지성의 폐활량에 이거를 대입하다 보면 생각을 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을, 어떠한 생각을 길고 깊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것을 멀리하고 기피하고 있고요. 단순하고 빠른 것만을 찾는 습성이 생기고 있어요. 이미 그러고 있죠. 복잡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지성의 폐활량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성의 폐활량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지적 인내심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것을 깊게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죠. 현대인들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복잡한 정보를 선별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는 데는 유능해요.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통찰하는 중요한 능력, 이것은 잃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큰데 이거. 길게 읽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개념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재창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일종의 융합 같은 거죠. 길게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문장으로 이게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의도하는 바에 딱 들어맞는 아주 적확한 단어를 고르는 것부터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쓰지 말고, 그래 그 말이 그 뜻이야, 이렇게 쓰지 말고 단어를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깊이 읽어서 생각도 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가보자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대충 보니까 대충 생각할 수밖에. 이건 뭐 제목으로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해충이 있대요. 그 뭔지 아세요? 바로 대충이랍니다. 언어의 위기는 깊게 읽지 않고 뭐 관람하거나 관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대충 훑어보는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대충 보는 습관, 이것부터 버리시면 됩니다. 길고 논리적인 글, 그리고 의미를 깊이 파악해야 되고 오래 기억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책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박사의 연구를 소개했는데, 디지털 매체로 100개의 단어를 읽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재봤더니 평균 4.4초가 걸렸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4.4초 만에 읽을 수 있는 단어의 수는 고작 1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읽지 않는다는 거죠.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이미지하고 영상이 텍스트를 압도해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찬찬히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강조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상상력은 존재하고 있는 현상과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이상을 연결할 때 폭발해요. 그렇지만 외부의 정보를 해석해낼 내 안에 사유체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력하고 창의력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겉에 껍질만 훑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꿰는 통찰력이라는 거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대충 보지 않고 제대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이걸로도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5번째입니다. 책의 길이는 사유의 길이다. 이 제목만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럽니다. 요즘 얼마나 읽는 걸 싫어하는지 아세요? 디지털에 있는 텍스트조차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정말로 귀찮아하고 피곤해합니다. 문자 기피증, 난독증, 텍스트 혐오증. 와, 참 말도 만들어내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현상을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참. 조금만 길어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참을성이 없어진 건가요? 현대인들은 3초마다 다른 짓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예전에는 15분 이상 몰입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쿼터리즘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정말로 옛날 말이고요. 15분을 고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입력되는 정보,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뇌, 이러한 뇌의 상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한답니다. 이 팝콘 브레인 현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먼저 자극적인 영상이나 계속되는 미디어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정보를 집어넣거나 그러지 말고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말이에요. 뻔한 얘기지만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가 휴식이 필요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빨리빨리 결론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로 못 기다리는 거죠. 이미 팝콘 브레인 현상으로 커져버렸으니까. 그리고 결과만 들어도 나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문맹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글자를 읽어도 그 읽은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이제 글을 못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유치원만 다녀도 이제 글은 다 알아요. 읽고 쓰고 할 줄 알아요. 영상과 이미지를 보는 데에만 익숙한 신문맹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도 읽지 않고요, 그냥 관람만 해요. 읽지 않고 그냥 봐요. 근데 본인은 읽었다고 착각을 해요. 심각하죠. 이런 게 진짜 이제 문맹 아닐까요? 문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수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국민의 35%가 중학교 이하의 문해력 수준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진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어디에 속하지? 에이, 설마. 난 65%겠지. 에이, 설마 내가 35%? 자,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정말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모국어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 읽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국어 실력도 덩달아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모국어의 실력이 떨어졌어요. 세종대왕께서 슬퍼하시겠네요. 이 어떻게 만든 한글인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지적인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평소에 깊이 읽기를 멀리한 사람들은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무조건 빨리 해결하려고만 해요. 왜? 머리 아프거든요. 이거 빨리빨리의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요, 좀 문제인데, 한 컷의 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 이걸 느끼면서 나오는 어떤 감성,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그러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으로 해서 나온 그 결과, 그것을 우리는 하나씩 레이어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뇌는 자료와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것을 지식으로 전환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떠도는 자료나 정보를 우리가 지식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그것을 숙성시키려면 약간의 사색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셈인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불특정 다수와는 또 자주 대화를 하지만 자기 자신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정리한 것을 나와의 대화의 시간과 또는 나와 나 자신의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것으로 참 내 지식으로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유의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로 진지하고 깊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빈혈, 언어가 부족하면 빈어. 피가 부족한 상태의 빈혈을 방치하게 되면 면역력은 물론이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족하면 이제 그걸 비너증 상태라고 하는데, 간단한 텍스트도 몰입해서 읽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정상적인 텍스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단어와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로 상상하는 시대를 지금 살았잖아요.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휘력은 빈약해지고, 이 문장 속에서 말하는 어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고,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더 악순환으로 우리는 빠져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성이라는 것과 성찰, 비슷한 것 같지만 안 그렇죠? 백미와 압권, 변동, 변화, 변천, 비난, 비판, 비평, 이러한 단어들이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 우리가 은유법으로 의사소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유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은유에 사용하는 어휘의 뜻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답답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능증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왜? 한자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뭐 이유가 정말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느끼실 겁니다. 단어부터, 비슷한 단어의 차이부터 우리가 알아가면서 늘려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왜 언어를 디자인해야 하는가? 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용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아도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할 적확한 단어가 없다면 사실 그 아이디어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머릿속에 혹시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표현할 수가 없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죠.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를 현실로 구현을 실제로 하려면 우선 그에 맞는 단어부터 바꾸고 갖춰야 됩니다.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단어들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인슈타인 이 양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적합한 단어가 없다면 누구든지 본인의 입장에서 단정해버리기 쉬워요. 어떠한 문화를 자신이 이해했다고 해도 표현이 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알릴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요. 이런 걸 비유하면서 지은이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경치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장면이나 어떤 풍경, 맛있는 음식, 이런 걸 표현할 언어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못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음식도 먹어본 게 아닌 거예요. TV를 보다 보면 보실 겁니다.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감탄사만 내뱉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든 자신만의 표현으로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단지 우와, 대박,
정말 뭐 짱, 뭐 우와, 뭐 미쳤어요, 뭐 이런 식의 감탄사만 연발을 한다면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틀에 박힌 게 아니라 나의 관점과 언어가 타성에 젖어 있을 뿐이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 자신의 언어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본인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알고 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힘든 그런 내용을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본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쉬운 언어로. 먼저 나 자신이 틀에 박힌 언어적인 관성, 나의 어떤 언어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작은 틀,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디자인해야 되는 이유로 저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개념 없이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스토리가 축적이 되면 역사가 되고요, 역사는 결국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처음 보시는 말이네. 표현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 듯 하죠.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꼭 표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림, 뭐 영화, 짤, 뭐 조각,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어떤 생각의 결과는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27개의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앞장 7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가 부족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고 그냥 나 몰라라고 살 게 아니라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문학 작품이나 책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깊게 생각을 하면서요. 어른들 중에 꼰대라고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왜 꼰대냐? 입력 장치가 고장난 거죠. 근데 출력 장치만 살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건 들어가지 않는데 입에서는 계속 똑같은 맛만 나와요. 더 이상 새로운 게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의 것만 입으로 계속 내뱉잖아요. 자, 듣는 우리들 어때요? 꼰대라고 하죠. 똑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미세하게 다른 것들은 미세하게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과 훈련과 습관을 좀 가지시다 보면 개념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자신만의 개념을 갖추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세상에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건 없어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있을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늙어가는 생각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단 한 번만 오는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감정도 여러분의 언어를 디자인해 놓으셨다면 문제없이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단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요. 이 책은 사실 정리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진 노래는 더 이상 편곡 작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읽으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하고 그의 집에 대한 나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지 이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근데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뭐 주제넘게 정리라고 하면서 짧게 요약을 했지만 이 책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길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조금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디자인되는,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단계 더 레어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